한 1년 전부터 정말 많이 들은 얘기죠. 부동산 집값이 너무 거품이다. 너무 거품이 많이 꼈다라는 얘기. 그래서 거품이 어느덧 한 1년 정도 되니까 빠지는 것 같다가 요즘 최근에 다시 오르고 있죠. 그래서 비싸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서울 아파트 집값은 어느 정도 거품이 빠진 걸까요? 저는 아직 거품이 안 빠진 것 같은데요. 거품 자체가 아예 빠지지 않았다. 지금도 뭐 전 고점을 이제 갱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 지역들도 있으니까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기대치를 봤을 때는 아직도 제가 봤을 때는 거품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품이 많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주택도 결국은 재화잖아요. 그러니까 소비하는 재화의 개념이거든요. 투자의 대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 집을 수요하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이어야 돼요. 이 집이 라는 거는. 살 수 있는 가격이어야 그렇죠. 되고. 그게 네. 필수제고 또 특히나. 그런데 지금 서울 집값 같은 경우는 이것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품의 정도를 판단할 때는 PIR이라는 지수를 이야기를 하는데 연소득 대비해서 이 주택 가격이 갖고 있는 게 몇 배나 되나 이런 개념으로 보잖아요. 그 연봉 대비해서 서울의 집값 같은 경우는 지금 20년치를 거의 모아야 되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연봉의 몇 년치를 모아야 이 집을 살 수 있냐를 평가하는 그 지수가 굉장히 높다. 그게 지금 과거에는 아주 이제 안정기에는 한 8 정도 됐었고 지금은 이제 16, 17까지 올라간 상태거든요. 거의 이제 2배 이상이 올랐네요. 2배 이상이 오른 거죠. 그런데 보통은 이제 맞벌이를 한다 치더라도 연봉을 1년치 그대로 모을 수는 없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면 체감하는 거는 곱하기 2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서울의 평균적인 집값 대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평균 가격으로 했을 때의 서울의 집값이 20년이 30년 이상을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겨우겨우 살 수 있는 지경이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못 산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내 돈으로는 못 사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거품이 좀 심하다. 그런데 내 돈만으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30년 연봉을 다 모으지 않아도 대출을 활용해서 나중에 그만큼 30년씩 갚아가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수치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부채를 얼만큼 낼 수 있느냐. 이거 기준에서도 적정 수준의 부채를 냈다. 그러면 지금 가격이 비싼 게 아니겠죠. 부채를 내는 거는 결국 물건을 사려고 하는 그 사람의 신용을 통해서 부채를 내주는 거거든요. 땡겨온 거죠. 그렇죠. 미래 소득에 기반해서 부채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너무 큰 거예요. 그 과도하다는 게 그래서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다. 그게 금융 불균형이거든요. 그 금융 불균형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살펴보면 수치적으로 살펴보면 금융 안정지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소득과 부채의 정도를 한 지수를 발표를 해요. 그래서 그 수치를 보면 보통은 이제 8 정도가 경보, 뭐 이 정도, 그리고 20 정도가 위기로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20 이상이에요. 20이 위기인데. 네. 20이 넘었어요? 20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떨어졌던 시기가 얼마 전에 있었어요. 언제냐면 금리를 올리면서 약간의 디레버리징이 됐던 시기에는 조금 떨어졌었어. 이제 조금 이제 그 안정적으로 가려고 했었다가 다시 이제 대출이 늘어나니까 우리 소득 대비해서 이게 금융이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예요. 굉장히 오랜 기간 지금 이런 과정을 겪고 있거든요. 안 터지고 있는 거지만 이미 이 부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 얘기는 집을 마련한 사람들이 이미 과도한 빚으로 집을 마련했고 그게 자산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고 그게 그러니까 거품이라는 거잖아요. 원래는 적정 수준의 빚을 지고 이 집을 매입한 수준의 가격 수준이라면 이런 부분들의 안정적인 부분들의 지표에서 그 범위 안에 있으면서 집값이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면 거품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은 지표에서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거품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내려갈 소지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좀 헷갈리는 게 요즘 강남은요, 신고가가 막, 뭐 1억 2억 수준이 아니라 막 20억 넘게씩 신고가가 막 나오잖아요. 특히 분양이 이제 막 된 뭐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 분양권 피도 막 20몇 억씩 붙는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신고가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인데 실거래가가 사실은 집값을 끌어올리는 되게 큰 마케팅의 수단으로 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계약서만 있으면 실거래가를 신고할 수 있어요. 어떤 계약이 체결됐다라는 그 계약서만 있으면 등기까지 안 가도. 그럼요.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둘이 아는 사람이야. 집을 뭐 30채를 가지고 있어. 한 채당 한 1억씩만 붙여도 30억을 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친한 사람한테 또는 아는 사람한테 이제 나한테 명의를 넘겨줘요.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 그러면서 한 뭐 10억 하는 거면 15억에 써. 그러면 갑자기 5억이 오른 거잖아요. 어쨌든 실거래가는 계약서 쓴 기준으로 올라가니까. 네. 그러면 이 집을 막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어. 이걸 내가 살려고 10억인데 살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15억의 실거래가가 찍혀요. 그러면 집값이 또 막 다 오른다고 해. 그러면 집값이 막 올랐다고 하니까 불안한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난 10억에 살려고 했는데 그리고 부동산에는 15억의 실거래가 찍혔다고 하면 호가가 막 또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질 거고 그러면 15억보다 낮은 물건이면 무리해서 사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왜냐 15까지 오를 것 같으니까 나중에.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 12, 13억에 산단 말이에요. 원래 10억밖에 안 하던 집이었는데 진성 거래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바닥이 되면서 계속 쌓아 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가격을 다 지탱해 주질 못하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또 이랬던 상황이 되니까 아예 그냥 거래가 안 되고 거래가 돼도 이제 뭐 6개월 사이에 절반 가까이 되는 가격에 팔렸다 막 이런 기사가 나왔던 게 이런 이유거든요. 이렇게 찍혔던 가격이 실제로는 돈줄이 죄어지는 상황이 됐을 때는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여기서 나오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격이 그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던 거죠. 뉴스에서 나오는 신고가, 뭐 실거래가 뭐 몇 억 올라서 찍혔다 이런 것들이 물론 진짜 거래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계약서상의 어떤 실거래가로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걸 수도 있겠네요. 이게 사실은 이제 걸러내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했을 때도 어떤 전체적인 적발 비율은 굉장히 낮아요. 뭐 강남에 굉장히 유명한 아파트의 재건축을 주도했던 조합장님이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그분이 그때가 이제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을 때였거든요. 본인이 그 아파트가 굉장히 최고의 아파트가 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랑처럼 얘기했던 게 그 내용이었거든요. 중개업소들 다 관리해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비싸게 매매 체결하는 사람한테 인센티브 1억씩 주고 실거래가 얼마 찍히면 얼만큼 주고 조합원들 간에 이런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변의 강남의 아파트조차도 가격대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실제로 했던 작업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전방위적으로 사실은 과열기에는 벌어졌던 거죠. 그거 합법이에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게 이걸 적발해내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게 사실은 분양 마케팅 할 때도 이런 걸 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분양 대행 업체가 있어. 그럼 그 분양 대행 업체에 소속된 직원들 명의로 등기를 이전받은 다음에 다시 또 옮기는 형태도 있고 왜냐하면 거래가 하나도 없고 기준점이 없으니까 기준점을 높게 찍어주면 사실은 후속 거래들은 그거보다 좀 싸다고 해야 좀 팔릴 수 있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음모론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부동산 질서 확립을 위한 보고서를 낸 적이 있어요. 한 800페이지짜리. 거기 보면 다양한 수단과 다양한 방법들이 실제로 기재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부동산을 연구하는 데가 아니라 형사적, 즉 사기나 어떤 그런 범죄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를 하는데 이 부동산 시장에서 정말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버블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 결국은 내 때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그 상황을 연명하고 유지해가고 있는데 후유증을 생각한다면 거기에 이제 맺은 말에는 이렇게 나와요. 2015년도의 가격이라도 지키려면 빨리 이 상황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시장이 그렇게 투명하게 돌아가는 시장은 아니었다. 그런데 젊은 분들은 사실은 자산 시장에 대한 소외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박탈감도 너무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지 않으면 나는 부자가 될 수 없고 내 세대에서는 완전히 나는 이제 틀렸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더 한쪽으로 치우쳐서 들으셨던 것 같아요. 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뭐 신고가가 떴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뭔가 잘못된 방법으로 올렸다 이게 아니라 조그마한 케이스들, 몇 케이스들이 그런 경우가 있다 뭐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서 너무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신고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맞고요.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신고가를 100% 맹신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 부동산이라는 건 굉장히 개별적인 사정이 개입된 거래들을 한단 말이에요. 네. 어떤 집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로 5억을 발랐어요. 예를 들어서 강남의 어떤 아파트. 그러면 이건 다른 것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이 거래될 수 있어요. 그럼 5억이 붙은 거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게 거래가 너무 안 되던 시기에는 갭 거래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즉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형태. 이 얘기는 전세금을 높게 하지 않으면
그 갭 차익만큼밖에 사람들이 자금으로 마련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면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매도인이 전세입자로 다시 들어가는 형태의 계약도 많았고 그러다 보면 시세 자체가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 개별적인 특성이 있는 거래를 어떻게 보면은 언론에서는 기사거리가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뭐 그냥 어디가 얼마 올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보여주신 기사도 뭐 한 번에 22억이 떴다. 그럼 이 강남의 아파트가 몇 평짜리 어떤 거래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 세부 기사를 다 읽어보지 않으면 강남은 20억이 뛰었대. 지금 강남은 완전 상승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인식을 있죠.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냉정하고 이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서는 결국은 이 물건 자체가 너무 고가고 너무 큰 부담을 가지고 사는 물건이기 때문에 고도의 마케팅이 좀 숨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부터 이제 거품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거품이 사실은 이제 부채로 쌓아올린 거품이잖아요. 거의 네. 대부분이. 네. 그럼 언젠가는 이게 터져서 무너질 순간이 올 겁니다. 분명히. 네. 그러면 그 순간은 언제쯤이 되고 우리가 그걸 좀 판단할 수 있는 신호라던가 지표가 어느 게 있을까요? 버블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그 크기를 유지할 수 있는 만큼의 돈이 계속 시장에 들어와줘야지 버블이 유지가 돼요. 뭐 빚을 내든 어쨌든 자산가가 들어오든 어쨌든 계속 돈이 들어와야. 예. 대부분은 대출이죠. 빚으로. 대부분은 빚으로 계속해서 그 부분을 부양을 해줘야 거품이 유지될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한계 상황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연명 조치를 통해서 아직 안 터지고 있는 거겠죠. 근데 이게 안 터진다는 게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파산으로 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연체가 늘어나고 있고 부실 채권 부분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미 거품이 서서히 빠지고 있는 단계이긴 한 거죠. 언제까지 뭐 거품이 빠질 것인지 언제 이게 터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의 시장은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발생하는 곳마다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작년 말에 채권 시장에 경색 국면이 왔어요. 레고랜드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채권 시장에 경색이 왔는데 돈을 못 구하는 거예요. 이 시장에. 그러니까 지자체가 보증한 사업조차도 돈을 못 갚겠다고 하는 상황이 되면 신용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 경색이 왔고 그 다음 타자로 있었던 게 둔촌주공 아파트의 PF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PF의 연장이 거절된 거예요. 둔촌주공이. 거절이 됐어요. 그러면 돈을 상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대출이 더 안 나오니까 그렇죠. 이 돈을 당장 갚아야 되는 시기인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조합원들이 그걸 다 갚을 수가 없잖아요. 없죠. 그 6천억 가까이 되는 네. 거를 못 갚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그러면 둔촌주공 같이 어떻게 보면 우량하다고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사업장마저 돈을 못 구하는 뭐 상황이 단군일의 최대 재건축 사업이라고 네. 하는 둔촌주공에서. 그럼 돈을 못 구하는 네.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위기를 넘겼느냐 하면 여기에 체험 펀드를 투입하고 정부가 보증을 하고 은행 모아놓고 너네 대출 해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단기 60일짜리 RP를 통해서 이 상황을 넘어간 거예요. 이 얘기는 언제든 이 위기가 올 수 있는 이게 둔촌주공이 끝이 아니거든요. 그쵸. 사업장이 워낙 많으니까. 그럼 이런 위기가 계속 있어. 가게들은 근데 대출 부분도 가게 같은 경우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계속 연체가 늘어나고 막 영끌들 죽는다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정책자금, 특례 보금자리론 이거 한 거는 이제 기업과도 연관이 되는 거죠. 지금 이런 부분과. 어쨌든 대출을 해준 거예요. 이게 저는 굉장히 약탈적 금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려면 유동성이 줄어드는 환경에서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을 늘려버린 거예요. 그 30년 하던 모기지가 40년이 됐어. 근데 이제 최근에 50년까지 된 50년까지 거예요. 나왔잖아요. 지금 사회자님이 빌리면 팔순잔치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또 역전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잖아요. 돈을 못 갚는 거예요. 집주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대출해주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또 지원해서 대출해주는 거예요. 대출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하면서 막고는 있는데 나아지지 않고 그냥 악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여력이 언젠간 떨어지는 순간이 오겠네요. 이미 떨어지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물가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물가 안정을 위해서 사실은 금리를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올리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막고 있느냐? 유류세 인하 조치 1년 반 동안 하고 있고 법인세 깎아주고 지금 세금을 다 깎아주고 있잖아요. 한전 전기요금 올리는 것도 막고 뭐 이렇게 해서 근데 한전 적자가 100조였던 게 지금 200조 됐어요. 문제가 있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막 돈을 거기다 쏘겠다 하면서 상황을 끌어가고 있어. 땜질하고 있죠. 네. 근데 그러는 사이에 환율은 요동치고 있어. 환율이 요동친다는 거는 우리나라는 금리를 안 올리고 미국은 계속 금리를 올리는데 나라 대 나라도 똑같아. 돈은
줄어들고 있는 시장에서 이 나라도 돈을 원하고 저 나라도 돈을 원해. 그러면 금리를 높게 쳐주고 더 안정적인 곳에 돈이 몰려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돈을 구하기가 더 어렵겠죠. 어려워지겠죠. 그럼 금리가 더 올라가겠죠. 돈값이 올라가니까. 네. 그리고 또 외화를 빌려오는 경우는 우리나라 원화 대비 외화 환율은 우리가 약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더 많은 돈을 갚아줘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오고 있어요. 근데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국민연금하고 스와핑하고 이게 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유지하면서 계속 눌러주고 있는데도 어느새 1340원이 됐어요. 이게 상황이 과연 좋아질 수 있을까? 굉장히 회의적인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좀 된다고 하고 뭐 어디는 좀 올랐대 막 이런 얘기 들으니까 사람들이 또다시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해결된 문제는 없는데. 어떻게 보면 좀 개인적으로는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사야 된다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가요. 어느 정도 가격이 적정 가격인 것 같으세요? 딱 살 수 있다. 어느 정도 적정 가격?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고점 대비해서 절반 이하로 더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세게 얘기했던 지역은 뭐 70%는 더 빠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고점 대비해서 70%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던 이유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 고점이라는 게 그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큼으로 해서 계속해서 거래가 받쳐주면서 그 가격을 찍었던 게 아니라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가격은 오른다고 하면서 찍었던 가격이거든요. 허구에 불과한 가격이라고 볼 속빈 수 있어요. 강정같이 올라갔던 가격들. 그렇죠. 저는 그 상승기에 나왔던 얘기 중에 가장 이해가 안 됐던 말이 거래는 없어도 가격은 오른다였어요. 어떻게 거래가 없는데 가격이 오를 수 있죠? 사줄 사람이 능력이 안 되든 살 마음이 없든 간에 살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니즈가 안 맞아가지고 합치가 안 되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살려는 사람은 능력이 안 돼서 못 사는 거예요. 너무 올라가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 팔려는 사람이 무조건 다 올릴 수 있을까요? 못 올리죠. 왜 못 올리냐? 팔려는 사람도 이걸 유지하려면 대출을 이만큼 끼고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뭐 이자도 내야 될 거고 세금도 내야 될 거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시기에는 거래가 없는데 가격이 오른대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맞대요. 이랬던 시기를 겪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좀 표현이 그랬지만 그래서 뭐 고점 대비해서 이만큼은 빠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 빚내서 집사라를 했던 게 2014년도잖아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그때는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집값이 정말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시기거든요. 그런 시기에 부동산을 통한 부양을 위해서 빚내서 집사라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미 유동성을 막 풀었고 그러면서 거래량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던 시기를 거쳤는데 그리고 나서는 코로나라는 변수가 또 터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유례 없는 규모의 유동성을 또 풀었어요. 이 유동성을 얼만큼 풀었느냐? 우리나라 정부 부채가 원래는 36%, 7%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GDP 대비해서.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50%가 된 거예요. 거의 한 15% 이상이 올랐네요. 그만큼 많은 걸 푼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경험해봤던 가격을 우리는 진짜 가격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실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가격 수준을 생각하면 많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진짜 떨어질까요? 왜냐면 이게 그렇게 떨어진다면 소위 말해서 정부 측에서 봤을 때는 부동산 가격 경착륙인 거잖아요. 정부에서도 어떻게든 가격을 안 떨어뜨리기 위해서 규제 완화를 하게 되면 2017년 가격까지는 안 오지 않을까요? 정부에서 지금 온갖 방법을 통해서 경착륙을 연착륙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조치를 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한 굉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연착륙이 아니라 다시 오른다고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상황은 현실이거든요. 중국 부동산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보다 더 부동산 불패 신화가 더 깊어요. 90년대 말부터 해가지고 도시화가 되고 이러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집을 사면 돈을 번다라는 믿음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 한계에 부딪혔다라는 게 이 집값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분양가 대비해서 15% 이상 할인하는 건 금지야.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집값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받쳐줄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항상 얘기를 해요. 집을 사는 거는 내가 얼마에 사든 감당할 수 있으면 사도 돼요. 그러니까 기대 없이 내가 이게 집값이 떨어지든 오르든 안 오르든 상관없이 나는 이 정도의 부담감은 충분히 나는 가능해. 하면 사도 돼요. 근데 저는 안타까운 건 그런 선택을 지금 할 필요가 있는지. 지금은 10억을 주고는 저기 어디 변두리의 집도 못 산다고 생각을 하는 시점인데 시간이 지나면 10억을 갖고 더 나은 집을 살 수 있는데 굳이? 그래서 이제 좀 관망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사님께서는 건물에 대한 어떤 가치를 평가하는 직업을 갖고 계시니까 정말 현실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에 대해서 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단도직입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조금 버텨야 될까요?
내 집 마련을 하는 목적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 집이 꼭 필요한 사람들, 물론 자기가 살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긴 한데 현재 어딘가에 살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도 집을 지금이라도 당장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거보다 지금보다 훨씬 더 집값이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경우에 불안한 마음과 또 빨리 뛰어들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지금은 집 살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동성을 푸는 정책들을 굉장히 오랜 기간 해왔고 장기간의 상승장, 과열장을 거쳐왔어요. 그 시기가 끝나고 난 후에 몇 개월 사이에 수억씩 떨어지는 현상을 경험을 했는데 정책적으로 어떤 자금을 융통해주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일부 수요가 살아나고 그러면서 가격이 반등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지금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인위적인 조치를 해가지고 살아난 거래량 뭐 이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도 평년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과연 다들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반신반의하는 상황에서 무리할 필요가 있는가. 집이 당장 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무리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집이 필요하신 분들도 그럼 집을 내가 계속 보유를 하면서 이걸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가능한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금융 환경으로 갈 개연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는 미래, 가까운 미래가 그런 상황인데 무리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매매를 하지 않고 전월세로 사시는 분들은 좀 전월세로 조금 더 이어가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모든 투자의 기본은 싸게 사서 이익이 생길 수 있는 걸로 가는 게 투자잖아요. 근데 지금은 싸게 살 수 있는 시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싸게 산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부족한 상황, 그리고 관심이 있더라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적어서 내가 유리한 입장에서, 내고가 가능한 입장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사람들의 심리가 덜 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계속 사야 된다 생각을 하는 이유가 하락 이후에 반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매체나 뉴스에서도 이제 곧 대세 상승이 올 것이다, 이제 부동산이 다시 한번 상승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서 많은 분들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거래량도 늘어나고 실제로 막 어느 단지에서는 또 신고가가 나왔다, 이런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이사님께서는 대세 상승은 조금 어렵다라는 부분이신가요? 일단은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서로 경쟁적으로 사려고 하는 시기가 와야지 대세 상승이 오는 건데 우리가 이런 시기를 겪었어요. 불과 몇 년 전에 20년, 21년의 극도의 시기를 겪었잖아요. 그때 들어온 세대를 보면 대부분 이제 영끌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과거에는 이 주택시장에 참여하지 않았던 젊은 세대가 많이 대거 유입이 되면서 그들이 과거에 갖고 있었던 기성세대들의 집을 비싸게 사주고 그 자금을 활용해서 기성세대들은 또 다른 걸로 갈아타는 현상, 이런 게 맞물려서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거래량이 폭발하는 현상을 보였거든요. 그러면 이게 대세적인 상승으로 계속 가려면 누군가가 또 그만큼 들어와 주면서 이 가격을 내가 산 것보다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물밀듯이 들어와 줘야 이게 계속 신규로 들어와 줘야 그렇죠. 되죠. 그래야 계속 가격이 유지되는 건데 그러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아니면 기존에 나한테 집을 판 사람이 다시 집을 사주는 시기가 와야지 또 거래량도 같이 맞물려서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질 건데, 지금 대부분이 현금이 가장 지금 중요한 시기인 상황이라고 인지하고 있고, 지금 금리가 높아지면서 부채를 감당하는 그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주택 매입으로 이어지지가 않고 있잖아요. 관망하고 있잖아요. 새로 거래량이 반등한다고 얘기했을 때 참여했던 수요를 보면 젊은 사람들이 또 들어와 줬단 말이에요. 그쵸. 네. 그들이 활용했던 게 대환대출, 즉 특례보금자리론, 정부의 정책자금의 지원을 통해서 금리를 기존에 적용받았던 금리 수준보다 약간 높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들어온 세대밖에 없거든요. 이 사람들 말고도 원래 시장에 참여하던 사람들마저 다 들어와 줄 수 있는 시장이 돼야 또다시 상승이 가고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인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만 들어와서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대세적인 상승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가격 자체,
그러니까 이 가격을 또 다시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세 상승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거 말고 좀 상승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들 중에 좀 중요한 게 있을까요? 우리가 폭등기를 거쳤을 때를 보면 이 상승 흐름을 만들어줬던 거는 결국은 대출이었거든요. 결국은 자기가 벌어놓은 소득이 아니라 얼마만큼 대출이 가능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었어요. 근데 금리 상승기가 오고 또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올려주는 약간의 그 긴축이 진행됐던 시기에 보면 거래량이 완전히 줄어든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 얘기는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대출이 없이, 또는 대출도 과거에 받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대출을 받지 않으면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현실을 보여준 거거든요. 노도강 뭐 이런 데 가서 많이 사셨는데, 노도강에 살아줄 사람, 이 집을 다시 나한테서 사줄 사람은 나와 비슷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강남의 부자가 노도강에 집을 막 몇십 채를 사준다? 안 사겠죠. 그렇죠. 네. 그 상황이 되려면 집값이 그만큼 매력적인 수준으로 내려와 줘야지 사는 상황이 될 거고, 그게 다시 수요가 증가하는 시장이 오고 어떤 대세적인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이제 계기가 되는 건데, 지금 그런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대출 얘기가 나와서 대출 부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자면, 네. 가계부채가 조금 더 늘어나고 있대요. 대출 빚이 한 9.5조 정도 늘어났다고 하고, 그리고 주담대, 주택담보대출도 거의 한 3배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 부채가 늘어야 되는 시기가 아니지 않나요? 그러면? 당연히 아니죠. 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가계부채의 규모가 이 정도 빚 내도 나는 충분히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총량적으로 봤을 때는 또 전문직 고소득층들도 많이 대출을 받은 형태거든요. 워낙 절대적인 집값이 높아지니까 받은 그 대출의 양도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많이 빌려가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가계부채가 GDP 대비해서 이제 105%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 수준이에요. 근데 이렇게 많은 대출을 활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선진국들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의 건전성, 이걸 사람들이 감당해내고 미래에 이걸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금융 환경으로 가려면 담보의 가치뿐 아니라, 집값뿐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집을 처분하거나 하지 않아도 계속 꾸준히 이 이자를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 그거를 보고서 돈을 빌려줬거든요. 그게 이제 DSR 규제가 바로 그런 개념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규제 적용을 굉장히 늦게 도입을 했어요. 즉 분양을 받거나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하면 그 매매된 금액 대비해서 몇 프로는 그냥 다 남의 돈을 빌려줘 왔던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부채를 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부채를 지는 부분에 있어서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그냥, 아니면 연체를 하더라도 나중에 집값이 더 오른 값에 팔 수 있다라는 믿음, 또 실제로 분양가 대비해서 더 올라간 금액에 파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하니까 일단은 지금은 빚을 안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는 환경이 왔잖아요. 이미 버틸 수 없을 정도의 절대적인 금액을 빚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금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경매 물건도 늘어나고, 파산도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정부가 그런 정책 자금을 통해서 대환을 하는 대출, 즉 기존의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이제 싼 금리로 갈아타는 정책 자금을 지원해 줄 테니까 버텨라 해서, 그게 1월의 얘기거든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지금 연명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금리를 눌러주고 있는, 우리가 다른 나라들은 다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우리는 안 올리고 있잖아요. 지금 반년 넘게 안 올렸고, 이번에도 또 안 올리는 조치를 했는데, 그런 상황으로 그냥 우리는 최소한의 부담감을 주면서 이 상황을 끌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체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부실이 좀 증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심각한 부채 상태이기 때문에 디레버리징이 반드시 필요한데, 디레버리징을 하면 이 얘기는 당장 갚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레버리징이라는 부채 거는, 수준을 줄여라. 그렇죠. 이 사람이, 내가 예를 들어서 6억짜리, 7억짜리 집을 사는데 5억의 대출을 보통 이제 젊은 분들이 3, 4억에서 뭐 5억까지 이렇게 고소득층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잖아요. 이 5억이 너무 큰 거예요. 절대적인 금액이. 그래서 디레버리징을 하면 이걸 조금 몇 천이라도 갚거나 1억을 갚든가 그 빌려주는 규모 자체를 줄이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랬다가는 못 갚는 거죠. 당장 어디서 5천만 원, 1억 뭐 이렇게 그렇죠. 마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니까 연장해 주는 거죠. 연장해 주는 조치를 하고, 금리도 좀 이제 낮춰주는 이 조치를 하면서 계속 그냥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민간 간에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역전세인 거거든요. 전세금이라는 게 결국은 남한테 내가 집을 빌려주는 대가로
목돈을 땡겨서 쓰는 거잖아요. 이자 대신에. 어떻게 보면 빚이죠. 그것도. 빚이죠. 그 예, 빚이죠. 빚이죠. 100% 빚이에요. 100% 빚이죠, 네. 사실. 예. 그런데 내가 예전에는 전세를 통해서 이 사람한테 5억을 빌렸을 수 있었는데 전세값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 메꿔야죠. 그럼 그 갭만큼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일시 상환 금액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걸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전세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생겼는데 해결책이 없어요. 이 자산을 처분해서 해결을 하든가 아니면은 자기가 어떤 소득을 더 마련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메꿔주든가 아니면 똑같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만큼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환경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역전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민간한테 못 빌리니까 은행이 빌려줘라. 이게 금융기관의 DSR 적용을 제외해주면서 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정책을 한 거죠. 지금 그만큼 시중에 실제로 돈은 없고 집만 있다. 그리고 빚이 낀 집을 갖고 있는데 이 빚을 일부라도 상환을 하라 그러면 상환하지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이게 현실인 거죠.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얘기는 사람들이 개개인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 상황을 조금 유예해주면 근근히 버텨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길 거고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터지는 상황보다는 일부 그렇게 해줘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해주면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러면 충격 자체가 한꺼번에 오지는 않으니까 연명하는 조치를 정부 차원에서는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유동성이 많았던 시기에는 그러니까 유동성이 많았다는 얘기는 돈이 실제로는 없어도 내가 실제로는 우리 시장에 요만큼만 생산해낼 수 있는 규모였는데 이들의 신용을 바탕으로 이만큼을 빌려줬어요. 근데 이만큼이 있으니까 막 자산 시장에 투자하고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어디다 뿌려놨겠죠. 뿌려놨잖아요. 네. 그래서 이 규모가 커졌잖아요. 이 규모를 다 유지를 하려면 그만큼 계속 뭔가 들어가줘야 그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제는 이만큼 풀어줬던 것 중에서 이만큼으로 줄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원하고 저기도 원하고 다 원하는데 다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조정이 올 수밖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데 인위적인 걸 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이미 상황은 그래요. 이미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줄여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조치를 한꺼번에 뭐 가게면 가게 또 기업이면 기업 PF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런 곳들에서 터지게 되는 부분이 생길랑 하고 하면 거기다가 이제 좀 지원을 해주는 정책을 그냥 임시 방편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된 게 없는 거죠. 상황이 나아진다는 거는 다시 금리가 낮아지고 나라들이 돈을 막 풀면서 우리도 똑같이 다시 예전처럼 막 그냥 여기도 이만큼 빌려주고 저기도 이만큼 빌려주고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게 상황이 좋아지는 거겠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는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긴축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너무나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물건값이 너무 비싸졌어. 물가가 너무 올라가고 있죠. 근데 자산시장의 버블은 이미 시작이 됐었고 그 물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돈 풀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실제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자산시장 같은 경우는 투자, 말 그대로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묶여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들 중에서 일부가 거품이 제거돼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생필품의 문제는 당장의 생존의 문제잖아요. 그게 인플레로 왔으니까 비용이 너무 비싸지니까 못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면은 사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긴축이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긴축이 그럼 일시에 그치고 다시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이 온다? 그러기엔 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한참 걸릴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임시 방편적이다라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거죠. 굉장히 미래가 좀 암울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게 현실이니까, 그건 팩트니까, 네. 실제로 부채도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거의 한 3040 정도, 저 정도의 직장인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지금 내년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가 제일 궁금해요. 한 30에서 40대 정도 일반적인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자산 시장에 투자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비트코인이 됐든 뭐 주식이 됐든 테마주가 됐든 뭐 부동산이 됐든 막 이런 거에 투자를 해가지고 차익을 이만큼 봤다, 이익을 봤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기 때문에 자산시장에 대한 투자에 대한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건데 이 지금 시장이
조정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고 조정의 과정 동안은 그냥 관망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 상황에서는 대출의 무게감이 굉장히 커지고 경기 침체 상황이 올 거로 예상이 되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부채를 줄이는 노력을 스스로 해야 되는 시점이지 빚을 더 활용해가지고 지금이 투자할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격적으로 들어갔다가는 더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미 영끌한 사람들도 지금 많이 언론에서 이제 노출이 많이 안 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원래 감당하던 이자보다 이자 감당 수준이 훨씬 높아졌어요, 이미. 그러면 과거의 영끌이라는 거는 현 상황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를 설정해놓고 그만큼의 빚을 썼는데 그 최대치를 이제 넘어간 상황이 됐으니까 정말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수준의 생활, 뭐 어떤 TV 인터뷰 보니까 라면만 먹는다, 뭐 투잡, 쓰리잡 뛰면서 막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동이에 물이 넘쳐버린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런 입장이 다시 빚을 내가지고 그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으로 갈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그냥 지켜볼 건지 이런 판단을 하셔야겠죠. 저는 굳이 조급한 마음을 30대, 40대에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를 살짝 올렸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이 떨어지고 19년 초반에 이제 거의 거래가 이제 떨어지는 상황, 가격이 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있었는데 그때 발표됐던 내용이 현금이 가장 큰 수익률을 주는 투자처였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됐어요. 자산 시장이 아무리 왔다 갔다 한다고 하고 막 큰 이익을 준다고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결국은 제로섬 관계거든요. 소수한테 부가 집중되고 나머지는 돈을 많이 잃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시장인데 거기에 굳이 내가 투자했다가 뭐 엮여가지고 내가 소수가 될 거라는 그런 믿음에 이렇게 리스크 테이킹을 하시는 건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열기에 되게 많이 했던 얘기가 보통 뭐 주식으로 얼마 벌었다, 비트코인으로 몇백억의 부자가 됐다, 뭐 엑시트했다, 네, 부동산 뭐 아파트를 뭐 몇십 채 사가지고 몇 억이 됐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는 있지만 굉장히 그게 소수고 그들은 오히려 그런 경험을 활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장에 참여하게끔 유도하고 그러면서 더 과열을 이끌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아는 거는 이미 돈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아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아무 관계도 없는 나를 위해서 돈을 벌게 해줄 사람인지 이 단순한 것만 생각해봐도 이렇게까지 과열되진 않았을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열기에 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냥 어디다 돈 넣어놓으면 돈 막 2배 불어나고 이러니까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부동산 막 갭 투자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좀 쓰시는 혹은 처음에 쓰셨던 네. 부동산 공부하는 가장 기초적인 좀 방법들이 있을까요? 저도 이제 뭐 부동산 일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뭐 투자를 안 한 적은 없는데 제가 하는 방법은 기본적인 개발 이익이 있을 걸로 기대되는 것에 대한 투자를 했어요. 또는 이 물건을 내가 처분하지 않아도 이 물건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익률을 갖고 있는 부동산 이런 것들 또는 토지를 투자를 한다면 내가 어떤 계량을 통해서 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 물건 이런 것들을 저는 주로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시장은 먼저 내가 물건을 갖고 있으면 비싸게 팔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시장이었거든요. 버블이 막 한참 올라왔을 때도 거래량이 이제 정체기를 보였던 시기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가 완전히 사라지는 시기를 겪었는데 거래가 정체가 되고 거래가 줄어든다는 의미는 신고가 뭐 찍었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누군가는 수천 채의 아파트 중에서 단지에 뭐 몇백 채 수천 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몇백 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몇십억이 더 비싼 값에 팔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 전체가 그 가격일까요? 아니죠. 그 가격에 사줄 수 있는 수요는 굉장히 한정적이고 굉장히 개별적이에요. 뭐 비트코인 투자해서 그 소수가 됐어. 그 소수가 됐는데 이 돈을 그냥 갖고만 있기에는 좀 애매해. 그러니까 이 오른 가격에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모든 사람이냐 또는 이 지역을 수요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판단해 보면 그러니까 너무 크게 해석되지 않아도 된다. 어느 지역에 신고가가 찍혔다 이런 얘기도 그 신고가
분양가 자체도 사실은 등기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고 어떤 개별적인 사안이 개입될 수도 있는 건데 그 얘기만 듣고 정말 모든 집이 올랐다. 이제 오른다. 지금 강남도 오른다. 주변에 물어보면 집을 내놨는데 한 번도 보러 오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거든요. 시장 상황이. 네. 이 가격이 좀 비싸다, 싸다를 판단하는 뭐 조건 같은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일을 주로 하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열세한 것들, 우세한 것들의 추세적인 단가라든가 기존의 어떤 가치들을 보고서 상대적인 가치가 조금 떨어졌다, 높았다 이런 걸 판단해가지고 이제 저는 보는 편인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까지 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주로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하는 아파트를 고를 때 어떻게 고르나를 보시면 정말 엄청나게 큰 빚을 지고 또 자기의 미래 소득을 담보 잡히면서 하는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누가 어디가 괜찮다고 하면 따라가는 형태. 소위 이제 무지성 매매죠. 무지성 그렇죠. 매매. 그런데 그러다가 얻어 걸려서 뭐 한두 번 여기가 얼만큼 올랐다고 하면 우리도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시장인데 정말 그 가격에 매매되기는 어려운 쉽지 않죠. 시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래량도 이 단지가 과연 꾸준히 어떤 불경기에도 또는 호경기에도 계속 꾸준히 사람들이 수요하는 지역인지 뭐 이런 것들은 거래량을 보면 그 단지에 거래된 것들을 보면 판단할 수 있고 이러니까 개별적으로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 체크하면서 또 만약의 경우는 내가 이걸 여기에 들어가서 살아도 괜찮다. 계속 내가 여기에 거주할 만하다. 그런 물건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수요가 많은 단지나 실질적인 수요가 많은 지역들을 좀 선택하셔서 내가 살아도 상관없고 나중에 팔 때도 좀 잘 팔리는 그런 그렇죠. 아파트들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한국 부동산은 이제 끝났다. 뭐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인구 감소도 있을 거고 혹은 아니다. 그래도 부동산은 불패다. 우상향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감론을박이 많은데 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5년, 10년 정도 바라봤을 때 우상향 할까요? 우상향을 한다는 거는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 모든 재화의 가격이 같이 규모가 커지면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 오니까. 네, 네. 계속 같이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재화기 때문에 우상향을 하겠죠. 그런데 이 우상향의 시기가 언제 오느냐? 원래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자산 가격이 그거와 비슷하게 가고 있으면 계속 우상향 하겠죠. 근데 집값은 이만큼 가 있는 거예요. 그게 불균형 상태가 이만큼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품이고 이게 문제여서 이게 떨어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완만한 곡선과 동일한 레벨 또는 사람들의 기대치가 반영돼서 조금 더 그거보다는 가파른 상승 곡선을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야 상향을 할 거 아니에요. 다시 반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내려오는 과정. 조정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조정이 얼마나 걸릴 거냐의 문제인데 조정이 얼마나 걸릴까는 사람들이 거품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빠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불과 한 4년 만에 집값이 2~3배가 됐다면 이 떨어지는 건 더 가파를 수 있으니까 뭐 한 3~4년 안에 더 많은 폭의 조정을 거친다면 당연히 우상향 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된다면 계속 그냥 그 상태대로 가는 거죠. 장기 침체로 쭉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장기 침체로 가면 어떤 집값이 반등 없이 쭉 가는 상황이 됐을 때는 이게 좀 중기적, 장기적으로 보면 이젠 인구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끼치겠죠. 대부분이 얘기하는 게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집은 부족하고 사람들이 또 인구가 줄어들어도 모일 곳으로만 모이기 모이고 때문에. 그래서 이 집값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가구 수가 많이 늘어서 또 뭐 이렇다는 얘기도 하고 하는데 가구 수는 40% 넘게가 1인 가구예요. 1인 가구는 최저소득이에요. 거의 80%가. 그렇죠. 거의 원룸에 살고 간편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월세를 거주하는 형태가 1인 가구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가격이 사줄 수 있는 수요는 아니에요. 가구 수가 많이 늘었다고 해서 아파트를 수요할 사람이 많아지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그리고 또 워낙 많은 공급이 있었어요. 그 공급이라는 거는 분양이 많이 됐고 또 서울이 아니더라도 경기도권에 서울보다 계획된 지역에 많은 아파트가 공급이 됐어. 그래서 이런 집값 상승기에 또는 이런 거에 지친 세입자들 집을 샀어요.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절대적인 수요가. 전세에서 이런 상승기를 견디지 못하고 영끌을 했든 뭘 했든 이런 사람들 집을 샀잖아요. 그럼 이 집을 산 사람이 또 집을 사야 되는데 이 집을 살 때 빚 때문에 감당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집을 산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과 같은 형태로 갈 수도 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잃어버린 30년. 그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고 싶어서 겪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던 이유는 과잉 설비, 그 다음에 과잉 부채였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이게 조정될 때까지 시간이 10년 걸릴 줄 알았는데 30년 걸린 거예요. 장기 하락이 만약에 지속이 됐다. 10년에서 20년 정도 지났을 때 그럼 우리나라 부동산 모습은 어떨까요? 그때 되면 이제 일본처럼 아무도 부동산을 사고 싶어 하지 않을 모습이 될까요? 우리는 실제로 겪었어요. 2009년 이제 금융위기 이후로 거래가 완전히 이제 안 되고 가격이 막 떨어지는 시기를 겪었잖아요. 그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가 됐을 때 전세가는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유는 사람들이 집을 안 사는 거예요. 그냥 전세로 대체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네. 전세로 살려고 하는 거지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그런 상황을 겪었거든요. 근데 우린 어떻게 보면 전세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특별한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유지될 수가 없는 제도예요. 집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집을 통해서 어떠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면서 나중에 자본이 등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를 놓는 거거든요. 그냥 은행권을 통해서는 LTV 비율대로밖에 대출을 못 받지만 전세를 통해서는 뭐 80%, 90%, 뭐 심지어는 거의 100% 가까이를 전세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갭만을 이용해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의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나중에 집값 상승의 이익은 얻을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현재의 이익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임대인의 입장이고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원래는 다달이 렌트비를 내야 되는 거죠. 근데 렌트비를 내는 것보다 전세로 빌려주는 게 더 싼 거예요. 전세금을 계속 이제 축적해 가면서 자산을 모으는 수단이 되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증여나 이런 부분들도 연결이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서로의 니즈가 맞아서 우리나라는 전세제도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결국 이게 전세제도가 집값이 조정되거나 이런 집값 상승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바닥이 된 거예요. 장기 하락이 된다는 거는 지금은 레버리지를 지금 가격에서 뭐 80%, 90% 이렇게 빌려준 거나 똑같지만 이 집을 언제 팔릴지 모르고 이 집을 팔고서 나한테 이 돈을 돌려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없어지는 시장이 오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전세금을 무한정 올려줄 수가 없어요. 세입자들 입장에서도. 그래서 사실은 반전세 형태로 많이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약간 그런 것들이 좀 팽배해 있죠. 전세가 좀 불안하구나라는 그렇죠. 것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그럼요. 다가와 있죠. 네. 그러니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크지 않으면 사실은 전세제도는 이미 이제 발달된 금융제도 하에서는 크게 유지되기가 어려운 제도이고 서서히 변형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월세를 100% 다 부담하게 하기에는 어렵잖아요. 우리가 이제 월세라는 것도 다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월세는 다달이 현금 흐름을 통해서 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걸 기초해서는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집도 뭐 한계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다. 그럼 이 집도 1,000만 원, 저 집도 1,000만 원인데 집의 차이가 있으면 그건 이제 보증금의 차이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반전세 형태가 좀 발달하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장기 하락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집을 안 사는 분들이 많이 생긴 거라고 저는 보는데 또 모르죠. 젊은 분들 꼭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예. 함부로 예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가 있으니까 네. 그 사례가 더 심해져서 나타나게 되면 실제로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집을 실제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투자의 대상인 걸 걷어내고 보면 결국은 물건 내가 필요하면 사는 거예요. 그래도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실수요고 내가 이 지역에 살고 싶으면 이 지역의 물건을 계속 전세로 이사 다니거나 월세를 내는 것보다는 보유하고 싶다, 계속 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사겠죠. 그런 거래가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안정적인 시장이 오면 그냥 순환이 되는 구조 이렇게 가거든요. 뭐 임대 수요를 해결하는 사람이 많아질 뿐이지 뭐 매매 수요가 아예 없어지지는 않을 거다 네네. 이런 얘기고 그러면 이제 일본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이 시점이 네. 장기 하락의 시작점일 수 있나요? 이게 조정이 빨리 되면 또 사람들이 기대감이 또 있으니까 또 급부될 수도 뭐 그럴 있고. 수는 있겠지만 심리적인 요인이 분명 작용을 하니까 그러니까 알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일본과 같은 형태보다 더 심각하게 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중국이 이런 부동산 부분에 부양을 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일본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가는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구조 조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결국은 이 버블을 정리한다는 거는 누군가가 손해를 보고 이 빚을 파산시켜서 없애버리는 형태 아니면 벌어서 갚는 형태인데 벌어서 갚는 건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그냥 파산과 정리가 필요한 시점인데 그 얘기는 결국은 구조조정이거든요. 그런 과정을 이제 중국은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장기 하락 얘기를 하면서 빠질 수 없는 얘기가 또 미분양 얘기가 있는데 이 미분양과 빈집 문제, 특히 지방의 이 문제들이 말씀해 주신 것들과 좀 결부가 될까요? 장기 하락에 있어서?
그렇죠. 이제 지방의 집들도 사실은 새 아파트나 막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재개발도 사실은 굉장히 옛날부터 추진했던 지역들이 최근 이런 상승기에 많이 이제 완료가 되는 사업장으로 바뀐 경우가 많거든요. 이유는 기대이익이 그만큼 생기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부담을 하더라도 이제 사업을 끌어가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공급이 됐는데, 그러니까 집이라는 건 그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네, 움직일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생활하는 환경이잖아요. 집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그런데 공급은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분양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기 사는 사람이 살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세를 놓으려고 하는데 전세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역전세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없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7채를 갖고 있는데 7채가 다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 3-4개는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제 나머지는 뭐 팔든 뭘 하든 어쨌든 정리할 시간을 좀 벌 수 있는 거지, 상황이 좀 그런 거지, 어쨌든 채워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빈집도 많은 거죠. 보통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노후 대비처로까지 가잖아요, 보통. 네. 미래를 봤을 때 부동산이 그러면 노후 대비처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적절한 시기에 남들보다 싸게 살 수 있는 시점이 됐을 때 사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택을 가지고 하는 복지 제도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영모기지 제도가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 집값을 담보로 역으로 월 생활비를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 네. 그런 걸 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노후 대비가 일부는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주거의 안정을 계속 영위할 수 있으니까 그런 주관적인 효용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집을 보유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네. 돈을 막 엄청 벌겠다 이러기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자, 그러면 돈을 벌고 있는 직장인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집값 하락을 조금 가속화할 수 있는 부동산 지표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지표가 좀 튀어오르면 부동산 하락이 좀 가속화되더라. 그러니까 집값 하락이 가속화되는 경우는 사실은 눈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집값이라는 거는 호가 위주로 가잖아요. 그 자기 자산이고 이 집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걸 심리적으로 내릴 일이 별로 없어요. 많이 내리지. 안 내리고 싶어 하죠. 안 내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거래가 없어지는 형태로 나타나요. 그게 사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오고 이 전세가율 자체도 굉장히 강남이라도 올라가는 형태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전세가라는 거는 이 집의 사용 가치, 또 이 집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집값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전세가율 자체가 과거에 강남 안정기에는 한 70, 80%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 뭐 10억이면 뭐 12, 13억 뭐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서울이 60% 정도 되고 지방이 지금 80% 정도 되는데, 과거에는 서울이 한 80% 되고 지방은 90%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지방의 집값은 크게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세가 거의 매매랑 맞닿아 있는 붙어있는 형태고, 그리고 강남이나 이런 데 서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올라갈 걸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전세가율이 받쳐주지 못하는 경우, 또는 집값이 더 높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낮아지는 형태, 이렇게 됐었는데, 강남은 뭐 지금 한 44%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낮네요. 그러니까 이게 집값이 막 최고점을 찍었다고 얘기할 때는 뭐 아파트가 평당 1억 5천을 찍었다 이런 얘기 했을 때잖아요. 가장 높게 올라갔다는 게. 그러니까 그 가격 대비해서 전세가는 여전히 받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강남이라는 굉장히 좋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전세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담할 수 있는 감당 정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 강남의 집이 한 15억 하면 전세가 한 12억 뭐 이 정도 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전세는 12억인데 집값은 30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차이가 커진 거죠. 그런데 이 전세금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값에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그 최소 가치를 어떻게 보면 보장해주는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강남에 그만큼 똘똘하고 좋다는 아파트가 엄청 많이 지어진 거예요. 결국 그 집의 그 절대적인 금액마저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한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 여기저기 다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많아지기도 했고. 네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바닥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되려면 이런 지표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전세가율이 조금 더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 되겠죠. 강남이든 이런 지역들이.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월부 시청자분들이 거의 30, 40대 직장인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사님께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남들이 다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굉장히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큰 선택을, 이렇게 중요한 선택, 자기의 미래와 인생을 거는 선택을 굳이 하려고 안 하셔도 사는데 아무 문제 없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희망에 기대에 있는 거거든요. 금리가 인하될 거다라는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대출을 내는 걸 지금 당장 몇 년만 괜찮고 버티면 이후로는 괜찮아질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집을 무리해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하는 총재가 이야기를 했죠. 금리 동결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금리가 1, 2%대의 금리를 기대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뛰어드는 선택을 하지 않으셔라. 신중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우회적인 표현이지만 모든 상황을 금융당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굉장히 우리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고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래서 금리를 동결하고 이렇게 했더니 부채가 더 늘어나는, 이미 감당할 수 없는데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미시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을 규제하는 정책을 하겠지만 그것도 안 된다면 거시적인 측면을 통해서 다시 또 조정을 하는 조치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굉장히 지금 우리 경기도 안 좋고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부의 정책과 실제 현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간에 굉장히 괴리감을 보여준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그만큼 느끼는 것과 인하가 될 거다라는 그 희망, 그 근거 없는 희망 때문에 굉장한 리스크를 테이킹할 필요는 없다. 네,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부동산을 아예 몰랐었어요. 감으로 대출 한 이 정도면 되겠지? 사장님한테 그냥 물건 보여달라 그러고 막 이렇게 계산을 해주셨어요. 근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맞나? 너나이님이 강의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A to Z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아파트 이름만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어떤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딱 알려주시는 게 저는 되게 신선했어요. 한 번도 그렇게까지 계산해보지는 않았었거든요. 부동산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고 매물을 어떻게 봐야 되고 그걸 어떻게 매수까지 이을 수 있는지 그거를 진짜 하나하나 다 체계적으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은 이런 프로세스로 해야 되구나.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집을 봐야 되는구나. 이런 가격일 때 굉장히 싼 가격이구나. 이런 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이 강의를 듣는 거를 망설이는 분들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요. 제가 그랬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맞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지만 너무 체계적이었고 정말 신뢰가 많이 가는 강의였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거만 보면 내 집 마련만큼은 후회 없이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